자, 독수과실의 원칙. 여러분, 헌법 12조 1항은 적법 절차 원칙이잖아요.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위수중의 기본이 되는 거고, 증거 배제 기준이 되는 거고, 독수과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헌법 12조 1항이에요. 마찬가지로 헌법 12조 1항이 절차법적으로는 선행 절차 위법 시 후행 절차도 당연히 위법하다. 우리가 오늘 사례에서 쭉 공부를 해봤지만 똑같은 서술이에요. 독수과실의 원칙. 자,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당연히 배제돼야 된다. 독수과실의 원칙. 우리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도 당연히 위법하다는 어떻게?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신병 확보 절차,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헌법 12조 1항에서 파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독수과실. 이거. 자, 독수과실의 예외는 이렇게 독수과실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 해서 자칫 한 번의 위법 수사만 있으면 그 이후에 모든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바. 그렇게 해석하면 바로 국가 형벌권을 무력화를 초래하. 이건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실체 진실 발견은 유언해진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에 오불독선, 오염수나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된 오염원의 예외, 선의의 신뢰 이론 등 이게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관계 희석 단절을 꼭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수중, 독수과실, 독수과실의 예외가 있는데 답안을 쓸 때는 이 독수과실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 희석 단절이라고 하는 거. 이게 꼭 서술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오불독선, 오염수나 불가피한 발견 쭉 쓰고 이것은 오염수나의 예외 이론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도 똑같을 것 같죠? 근데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여러분, 독수과실의 이론, 독수과실의 예외 이론은 미국 이론입니다. 이 오염수나의 예외에서부터 선의의 신뢰 이론 전부 다 미국 이론이에요. 여러분, 위수중은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독수과실의 이론은요, 2차 증거도 배제한다. 여러분,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유연하게 확대 보장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대충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기본권의 보장과 이에 대한 확대예요. 근데 독수과실의 예외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자, 헌법 37조 2항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법률도 아니고 미국의 이론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 독수과실의 예외는 증거로 쓰는 거니까 처벌하는 쪽이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미국 이론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형법 공부할 때도요.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 뭐 이런 거 대충 인과관계 추월이나 이런 거 배웠죠? 인과관계 이론은 법학에서 민사, 형사를 관료하는 기본적인 법리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이론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꼭 별표 쳐가지고 이 표현을 집어넣어야 된다. 오불독선 다 안 써도 돼요. 근데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 특히 사례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똑같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2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1점만 주고. 왜?
일단 썼으니까 1점은 주겠죠. 근데 인과관계 희석 단절이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한 것이 이제 쭉 나오는데,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6페이지. 형사소송법 310조의 2는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명표제 하에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타인의 진술을 전문하는 진술은 이게 이제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 앞에 311에서 16조를 제외하고는. 더 있는데,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가 전문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 법칙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 답안지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문제점이나 결론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사경 작성 피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럼 사경 피신이니까 312조 사망을 뒤에 붙일 것 같죠? 312조 사망이 아니라 310조에 2를 붙여요. 310조에 2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근거 규정이에요. 그런데 311과 316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전문 법칙의 예외. 전문 법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전문 증거이나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쓸 때 전문 법칙의 예외, 혹은 312조 사망의 예외, 314조의 예외, 그냥 314조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외라고 하는 게 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 예외 요건은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법칙의 문제점은 여기서 다 끄집어내면 됩니다. 요즘은 전문 법칙 요건 하나에 10점 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요즘은 전문 법칙 예외 요건, 그냥 편면적인 요건은 거의 5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검사 피신이 나온다. 검사 피신 조서는 이렇게 이제 전문 증거이나 인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영상 녹화물은 전문 증거인바,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전문 증거인바. 전문 증거는 어떤 시스템? 이 전문 법칙을 깨는 것 하나가 또 증거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증거 동의가 없는 이상, 그리고 그냥 조문을 바로 써요. 요건이 하나로 나오면은 그대로 뭐 312조 사망의 요건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근데 요건이 이제 하나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경 작성, 공범 피신, 학설 대립 있잖아요. 이럴 때는 311에서 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써놓고, 전문법칙 예외 요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붙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딱 조문 하나로 갈 때는, 예를 들면 사경 작성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조서는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영장주의 예외는 문제점 보통 어떻게 쓰고요? 영장주의 예외는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인 바 216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215조. 전문법칙 예외 조문은 이것도 예외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어요. 단 이러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문법칙이나 영장주의 예외는 문제점은 일단 그냥 쭉 서술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형적인 문제점으로 암기해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기 예제로 이렇게 써있죠. 312조 1항에 예외하면 이제 적 내용 인정 쓰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요건만 하나
상수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8페이지 영장 없는 압수.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 압수. 이 표현 하나에서 조문 3개를 날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9번으로 가면 이제 영장 없는 체포와 함정수사. 오늘 나온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영장 없는 체포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거. 마약 일제 단속기간 중 사경피는 마약 밀매업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상습복용자 A를 만나 그 지역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자를 접선해달라고 의뢰했다. 잠시 후 A가 친구를 통해 마약 판매업자 각과 연락이 되었고 갑이 나타나 A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건네는 순간 P는 갑을 체포하였다. 체포. 그쵸? 이거 잘 봐야 돼요. 체포하였다. 항상 여러분들이 체포는, 자, 체포하였다. 그 다음에 뭐 현행범으로 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적법하게 체포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것은 체포 요건을 서술하지 않는 거예요. 서술 필요 없어요. 잘 봐요. 체포 앞에 적법하게 했느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긴급 체포했다면 그것만 쓰고, 체포했다면은 그냥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다 쓴다. 요것부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답안 다 썼는데 문제에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갑자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현행범 체포 3분의 1을 썼는데 더 쓸까 말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답안을 쓰다가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지우잖아요. 점수가 0점이에요. 무조건 0점이에요. 이만큼 서술했는데 지워버렸다. 그럼 0점이에요. 채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내버려뒀다. 현직 채점자는 불쌍해서 점수 1, 2점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1점 줬다. 나누기 2, 0.5. 0.5면 제가 아까 말했죠. 최소 5명에서 10명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맞는 경우도 많아요. 결정적으로 이게 맞아요. 딱 지웠고 막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은 거예요. 채점할 때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면 그래도 내버려 두고 그냥 써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왜? 내가 잘못 쓴 것을 남한테 알리지 마세요. 채점하다가 마음 급한데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세요. 진짜 찝찝하면은 한 편 하고 가세요. 한 편 하고 그냥 한 편 하고 그냥 가세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맞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 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누가 총을 쏴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갑자기 딴 걸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써도 내버려 두고 가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겠어요. 그 다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잘못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 단서 잘 보셔야 돼요. 쓰지 말라는 걸 구태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로 안에 뭐가 써 있느냐. 이걸 안 보여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체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적법하게 체포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요건을 아주 간단히 쓰는데 특히나 긴급 체포에서 이걸 꼭 중필긴으로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중필기는 보통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긴급체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크게 논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례 문제에 긴급체포 나오면 논점의 90%는 객관적 혐의입니다. 혐의가 있냐 없냐, 긴급체포는. 그래서 반드시 나눠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례를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 교수님들 교과서를 봐도 작고하신 이재상 교수님만 중필긴으로 목차를 잡지 나머지 교수님들은 전부 다 중상필긴으로 목차를 잡아요.
자꾸 하신 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예전에도 사법시험 강의할 때 이재상 교수님이 원래 소수설이 되게 많아요. 학자로서 소수설을 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다가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집단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우리 교수님을 그렇게. 그래서 저는 딱 사과했습니다. 바로 사과해야죠. 그래서 사과 그건 드리고, 대신에 여러분 꼭 나눠서 이렇게 쓰시는 거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거기 보면은 갑원과 나번 사안적 설문에서 갑은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 보겠습니다. 마약 판매 중에 있던 현행범으로서 현재 거래 중이었다는 점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체크 미란다 원칙 고지를 전제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거. 이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제시가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제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실관계 제시가 없으면 사실은 90% 이상은 출제자가 생각을 못하고 내는 거예요.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예요. 근데 답안을 쓴 사람들 보면은 미란다 원칙 고지를 문제 삼아서 답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출제한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나와요. 근데 이런 때 미란다 원칙 고지 사실관계 제시가 없으면 여러분 결론을 바꾸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로 들면 나머지 요건이 싹 갖춰져 있어요. 근데 미란다 원칙 없잖아.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 위법하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앞서 다 위법하고 뭐 다 하고 다 안 돼.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출제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요건이 다 갖췄다. 그러면 이렇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전제로 적법하다 쓰시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고, 만약에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나머지 미란다 원칙 빼고 나머지에 맞춰 가시는 거. 이게 요령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기서도 현행범 체포 다음에 함정수사의 얘기가 나왔고, 여기는 뭐 함정수사에 대해서 주관설, 객관설, 통합설, 그 다음에 판례, 가장 기본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기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까지는 안 써도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 부분 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 함정수사의 효과 했을 때 사법경찰관 가면 절도 사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 절도 사건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원래 이제 함정수사는 이 출발점이 이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뇌물이라든지 마약, 성매매, 이게 이제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 없는 범죄.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외부적 적발이 어렵다. 이런 데에서 함정수사를 하는 거예요. 조직범죄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무서워서, 즉 외부적 적발이 어려운 거. 그러나 폭행, 강도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피해자 있는 범죄들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외부적 적발이 용이해요. 그래서 절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함정수사에 적절한 그런 건 아니다. 일반론적으로. 근데 다만
예전에 뭐 대도 조세형인가요? 막 부잣집들이라든지 부정부패한 사람들 집 이렇게 자꾸 털어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절도의 수법이 좀 남다르다 하면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 전과 있다. 전과자 출소하니까 범행 기회 만들어서 또 하나 검거하자.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수사를 하다 할 일 없으니까 할 일이 없을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갑자기 야, 누구 전과자 하나 나왔는데 쟤 한번 다시 또 한번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신의칙 위반이다, 절도라고 하는 이런 점 정도도 사안적으로 집어넣으면 0.5점 정도 플러스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표현이 절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검거하기로 했다. 근데 항상 글씨를 보면은 속아 넘어가요. 이게 절도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검거하는 겁니까? 범위 유발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좀 침착하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A가 을을 만나 절취하여 한몫 잡자 권유했고 을은 재범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있던 터나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A가 집요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결국 응하였다. 을이 A와 함께 B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담장을 넘은 직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했다. 그래서 뭐 함정수사가 적법한지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딱 문제 보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는데 거기 앞에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5번째 줄 보면은 사경 갑은 을을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 물론 이 문제에서 주고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 함정수사는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나는 현행범 체포도 함께 써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였다. 그러기 때문에 논점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능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정수사의 법적 성격과 허용 범위 썼고, 이 사안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검토를 내렸고, 다음 페이지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에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은 경찰 수험서들은 단문을 쓸 때는 뭐 가벌설, 불가벌설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그냥 무죄 판결설에서부터 무공명과 공소기각 판결설, 면소 판결설, 가벌설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우리 판례는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래서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을 줄여가지고 위법한이라고 함께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7조 2호를 그대로 쓰는 판례예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것을 신의칙 위반, 적법 절차 원칙, 그래서 헌법 12조 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도 함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신종수사기법 최면수사가 나왔는데, 이 신종수사기법은 올해 실제로 출제에 유력하게 검토된 논점일 수도 있겠다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사례 보면은 이 최면수사 이외에 탐지견을 활용한 수사가 나와요. 뭐 미행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종수사기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신종이지 예전부터 해오거나 해왔던 거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수사기법,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근데 교과서적 논의가 있으면 그것을 서술하는 거예요. 예로 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은 없지만 사진 촬영 있잖아요.
사진 촬영,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뭐 이분설. 자, 임의동행,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어디부터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야, 이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부터 쓰고, 그 다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있는 것은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그게 없는 거. 여기 나온 최면수사, 미행, 이런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탐지견조사.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나올 게 먼저 법적 성격이 먼저 나오고,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예요. 그 다음에 정당성. 이 정당성과 관련해서 임의수사하면은 어떤 비례 원칙, 수사 비례 원칙. 강제수사는 영장주의와 비례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인생 편하게 임의수사로 가시면 됩니다. 강제수사로 가면은 영장주의 예외. 이 최면수사는 검증하고 비슷한 거니까 영장주의 예외 216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하고 쭉 서술해야 되는데 인생이 괴롭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임의수사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어떻게 편하게 가냐. 우리 미행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다. 그러면 임의수사로 보내고, 영장 없이 다 하는 거니까요. 임의수사로 보내고, 이 구체적 사안에서 임의수사로 보내가지고 수사 비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고. 탐지견 조사 해요, 안 해요? 활용하잖아요. 탐지견 조사. 웬만하면 임의수사, 수사 비례 원칙으로 가고. 최면 수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통 쪽에 계신 분들 당연히 바로 목격자 없고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목격자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 때 번호판 기억해야 되는 수사기법 동의 얻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최면 수사와 관련해서 교재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지만 피의자 같은 경우 최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피의자는 우리 여러분 고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문의 수사기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강제수사죠. 강제수사인데 절대 불허죠. 헌법 12조 2항에서 고문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인격의 분열을 초래한다. 그 예로 들어가가지고 강력하게 강제수사라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서술하는 방향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자 먼저 문제점 다음에 항상 법적 성격. 사실 교수님들 보면은 실질설, 뭐 형식설, 적법 절차, 기준설, 학설 대립은 열심히 하는데 교수님들 책이나 논문들 보면은 다 종합고려합니다. 법률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일단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형식설도 있고 실질설도 적법 절차, 기준설도 있는데 그냥 강제력 행사 여부, 의사 여하라고 하는 거, 의사에 반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가볍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사안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A. 참고인에 대한 최면 수사는 동의에 의한 것, 뭐 직접적인 강제력도 없고 의사에 반하는 것도 없어서 임의수사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최면 수사는 동의도 없고 직접적인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뭐 신체적 인격권 침해 강제수사다. 자 그러면 A의 경우 이렇게 해서 수사 비례 원칙만 이제 보는 거고 구체적 사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당성, 그러니까 법적 성격에서 이때는 원론적인 걸 써주고 이 정당성의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 특수성. 사실 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형량의 산물이라고 해요. 사안 적용도 이의경량을 해줘야 되고 뭘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의경량이라고 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비례 원칙을 준수했느냐?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이의경량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쓰는 게 이 소크라테스 반어법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A와 B가 대립을 할 때요.
내가 A를 선택을 해요. 이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B의 말도 맞다. 그러나 어떠한 점 때문에 A가 더 타당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논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건 아니래요. 근데 답안 쓰기엔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이의경량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참고인에 대한 최면 수사를 바로 썼잖아요. 뭐 직접적인 강제력도 없고 그 다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참고인에 대한 최면 수사가 어떤 상대방의 신체 침해 요소는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제력도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거니까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임의사로 보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러이러한 면도 있다. 그러나 뭐뭐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이 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